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네 번째 페이지. 매주 시간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계신 잡지사의 불량 거인,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과학계, 교육계, 그리고 증권가가 주목하는 시간, 주기율표 속 원소들의 일상 속 쓰임을 알아보는 원소 포노타임인 주기율표. 지난주에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약간 마의 구간이라 생각했던 좀 두려움이 있었던 스칸듐을 첫 시간에 넘었더니 오늘은 좀 꽤나 익숙한 원소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원소인가요, 작가님? 네, 오늘의 원소 대한화학회에서 권장하는 이름은 타이타늄, 영어식 발음이죠. 네,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네. 우리 흔히 이제 티타늄이라는 말로 예전부터 불려오던 금속 원소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금속 이름을 언제 처음으로 접했었냐면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영화로 네, 뭐 지금도 뭐 좋아합니다만 네. 로보캅 시리즈가 있거든요. 아, 로보캅. 네, 로보캅 시리즈 중에서 네. 로보캅이 이제 1편에서 보면 네. 로보캅이 이제 처음 탄생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좀 뭐죠? 로보캅이 원래 이제 경찰이었는데 네, 목숨을 잃을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로봇하고 합성시켜가지고 개조해가지고 로보캅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죽은 것처럼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개조해가지고 로보캅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시점으로 영화 화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앞에 막 기술자들이나 그 OCP라고 하죠. 로보캅이 나오는 회사, 그 회사 임원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 죽은 거야, 사는 거야, 막 보면서 말하는 장면, 막 그런 막 이상한 얘기하는 장면이 다 막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는 말 저 사람 다 지금 듣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상관없어. 어차피 로보캅으로 만든 다음에는 뇌를 조작해가지고 기억을 다 지울 거니까. 뭐 이런 그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로보캅 영화를 처음 접할 때 이제 어떻게 로보캅이 탄생해가지고 딱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로보캅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로보캅 팔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로보캅 팔이 있는데 막 엄청 막 세고 튼튼한 팔이 나오거든요. 팔을 나오면서 이게 티타늄과 다른 소재를 섞어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러면서 로보캅은 이게 몸이 티타늄과 딴 소재를 섞어서 됐기 때문에 끄떡없다 이러면서 막 총 쏘고 해도 막 다 막 튕겨내고 그런 모습 막 보여주는. 모든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 소재가 티타늄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 딱 접했을 때 티타늄 진짜 센 소재. 티타늄을 어떻게 잘 섞어가지고 하면 이제 총알도 다 튕겨내는 로보캅의 소재. 이걸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무기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요? 탱크나 뭐 장갑차 뭐 이런 데서 탱크나 장갑차는 총 쏘면 진짜 총알 막나 보네. 포탄을 쏘면 그건 다 튕겨내야 되니까. 포탄까지. 그런데 다 티타늄과 다른 금속들을 섞어가지고 재료를 많이 만드는 그 티타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보캅 추억을 또 꺼내셨습니다. 사실 저는 혹시나 제작진께서 무슨 배경 음악을 뭘 좀 해달라 이런 걸 뭐 질문을 하시면 저는 로보캅 3편의 주제곡을 좀 깔아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려고 뭐 그런 빠빠빠빠빠 빠빠빠빠 뭐 이런 멋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왜 말씀 안 하셨죠? 그런데 너무 멋있는 타이타늄이라는 무슨 그런 오늘 영어로 된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가 타이타늄이랬더라고요. I am titanium 뭐 이런 가사가 들어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옛날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어느새. 로보캅을 꺼낼 줄이야. 나는 이런 최신 유행곡보다는 로보캅밖에 생각 못하게 되었구나. 약간의 자괴감을 느끼면서 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의견 개진해 주시고요. 티타늄은 저도 원소 시리즈 하면서 처음으로 어원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 할 때 그 티탄 아닌가요? 좀 거대한 이미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티탄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제우스 신, 뭐 포세이돈 신 이런 신들이 있기 전에 앞서서 신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종족이지요. 흔히 이제 거인족으로도 좀 많이 번역을 해서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진짜로 막 그리스 신화에서도 진짜 거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 왠지 좀 거인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뭔가 타이탄급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거대한 걸 말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거대한 뭐 배 하면 이름 뭘로 붙일까? 크니까 타이타닉이라고 하자. 약간 그런 식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그런 어감을 지닌 그런 종족이죠. 그래서 이 티탄족이라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가이아라고 해가지고 땅의 지구의 신, 땅의 신이 있죠. 땅의 여신이죠. 그 자식들입니다. 그렇구나. 지구가 낳은 자식, 땅이 낳은 자식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1세대 신, 네. 뭐 지금 1세대 신.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보다 좀 약간 선배로서 신 역할을 하던 예. 약간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둘이 막 싸우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엄마랑요? 아니 그 제우스 신, 포세이돈 신 같은 자기들끼리? 그 올림푸스 신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 항상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얘네들하고 뭐 싸우고 전쟁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티탄족에 속하는 것들이 뭐 제일 유명한 거 얘기해 보자면 뭐 아틀라스.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티탄이다. 저기 지구 이렇게 지고 있는 사람. 저기 누가 저기 뭐죠? 우리 저기 유재희 선생님. 예. 그런 분이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잡지사 필진 다 돌아가면서 매주. 이런 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더 재밌고 좋을. 어떤 걸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틀라스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걸 보면 약간 뭔가 뭐지 저게? 뭔가 둥그런 거를 들고 있잖아요. 지구 아니에요? 지구를 들고 있는 건가? 그렇겠죠. 근데 저기 새겨진 걸 보면 무슨 모양 같은 게 새겨진 걸 보면 약간 뭔가 별자리 같은 걸 표현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 우주라는 뜻이 이런 거 유재희 선생님께서 해설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제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고요. 그래서 뭐 티탄족의 아틀라스 유명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흙으로 뭐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근데 사람한테 뭐 불을 전해줬다라고 해가지고 사람한테 불까지 전해준 건 너무 심했지라고 해서 붙잡혀서 뭐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티탄족도 또 있지 않습니까? 프로메테우스도 뭐 대표적인 또 티탄 유명한 그런 티탄인데 이 타이타늄이라는 이 원소 처음 이렇게 발견될 때 찾아낼 때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흙 속에서 땅에서 모래 속에서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약간 땅의 자식 느낌이니까 티탄 그 느낌을 넣어가지고 티타늄이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사실 뭐 일상에서 티타늄 소재다라고 하면 이제 워낙 값도 비싸지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많이들 티타늄은 굉장히 희귀한 금속이겠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는 티타늄이 꽤나 흔한 금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널려 있는 금속 중에 하나고요. 세계 각지의 티타늄 광산으로 쓸 수 있는 곳들은 꽤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애지간히 티타늄을 캘 수 있을 만한 곳이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가끔가다 그걸 뭐 개발하니 많이 하면서 뭐 어떤 회사가 티타늄 광산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강원도 쪽인가요?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 동네 땅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뭐 또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막 항의 전화하고 막 이런 이야기로도 종종 언급되는 사실 꽤나 그렇게까지 드물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희귀한 느낌 어떤 특수한 금속이라는 느낌이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뭐 티타늄 섞으면 그렇게 특히 철 같은 거 섞어서 많이 쓰는데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고 그러면서 녹도 안 슬고 그런 금속이 잘 나오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가지고 이제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 느낌이 있고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많이 있는데도 좀 우리가 잘 활용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희귀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문제죠?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티타늄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잘 뽑아냈다. 티타늄 덩어리가 있다. 이게 티타늄 하나 가져왔어요. 실제로? 실제 티타늄 덩어리입니다. 돌 좋은 게 아니라 티타늄입니다. 우연히 제가 며칠 전에 이 티타늄 공장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무슨 전시회 같은 데서 샘플로 자기 공장에 쓰는 티타늄을 요만큼 이렇게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한 조각만 좀 주실 수 없냐고. 이왕 가져오셨으니까 좀 클로즈업하게 약간 뭐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요 티타늄 조각입니다. 티타늄을 손에 쥐는 사나이. 그래서 이렇게 티타늄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아까 굉장히 단단한 재료로 쓰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단단하니까 이게 잘 깎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 자르거나 깎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가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티타늄 소재, 티타늄 덩어리도 좀 가공이 잘 안 되고 티타늄 소재를 뭐 어떻게 하려면 가공이 잘 안 돼가지고 막상 쓰기는 좀 힘든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 더 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티타늄이 이 순수 티타늄 형태로 이것도 뭐 순수 티타늄 아니고 사실 땅하고 좀 섞여 있는 건데 순수 티타늄 형태로 추출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뽑아내기가. 흙 속에 돌 속에 모래 속에 티타늄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이제 티타늄 성분만 살 이렇게 뽑아내는 그것도 일단 쉽지 않고 티타늄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만 뽑아내기도 쉽지 않고 티타늄을 뽑아내면 뭘로 돼 있냐면 티타늄이 산소하고 결합돼 있는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형태로 많이 돼 있거든요. 공기 중에는 우리 지구의 공기 중에는 산소가 풍부하고 땅 속에도 산소가 풍부한 편인데 산소는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기 위한 것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이미 딱 티타늄 써야지 이러면서 땅에서 캐보면 산소가 이미 내가 붙어 있지롱 이러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산소를 떼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구나. 그것도 사실은 좀 골치 아픈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스칸듐에 진입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흥에 겨운 나머지 약간 좀 이상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거거든요. 뭐 스웨덴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본 느낌. 예를 들어 아니 뭐 스웨덴까지는 저는 뭐 괜찮았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총 들고 협박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별로 할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복귀를 해봤더니 그런 좀 과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과학 이야기 조금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칸듐 이야기하면서 스칸듐하고 알루미늄이 잘 섞어가지고 쓰기가 좋다. 맞아요. 알루미늄에 스칸듐을 좀 쳐가지고 알루미늄을 좀 질기고 튼튼하게 만든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기 댓글로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던데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동체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 자전거 부품, 자전거에 뭐 다는 기구 이런 거에도 스칸듐 알루미늄 합금을 상당히 이제 그런 많이,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쓰는 편이죠. 그래서 잘 보신 건데 알루미늄하고 스칸듐하고 왜 자꾸 잘 엮이냐?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 주기율표를 보면 스칸듐부터 주기율표의 모양이 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는 거예요. 보통. 그 전에 칼슘까지 하고 이제 고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스칸듐부터 규칙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율표 모양이 달라집니다. 근데 주기율표의 모양이 만약에 안 달라졌다고 한다면 주기율표를 그냥 곱게 예전 그 전부터 쓰던 순서대로 모양대로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정했을 경우에는 스칸듐의 바로 윗칸에 올라오는 원소가 뭐냐?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줄에 있는 아래 위로 같은 줄에 있는 원소들끼리는 성질이 비슷하다. 이게 계속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칸듐하고 알루미늄하고 이게 잘 엮이는 것입니다. 잘 섞이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티타늄 같은 경우에도 원래 티타늄 지금 주기율표에서 보면 티타늄 위에 아무 원소도 없습니다. 그게 자기가 제일 위에 칸에 있는 원소예요. 모양을 거기서부터 스칸듐부터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이상해지지 않았다고 친다면 티타늄 위에 있는 원소가 뭔지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에 규소가 있습니다. 규소. 그래서 우리가 모래, 흙, 돌 이런 거에 제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원소가 규소고 특히 규소가 이산화규소 형태로 들어있다. 그래서 모래의 성분, 유리의 성분 이런 거 대부분 수정의 성분, 안경 이런 거, 안경알 뭐 이런 거 성분 이산화규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티타늄도 이 규소하고 같은 느낌으로 이산화 티타늄 형태로 땅 속에 돌 속에 흙 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 티타늄, 이산화 규소 비슷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래나 돌 속에 이렇게 뒤져보다 보면 이산화 규소인 것 같이 보이다가 살짝 이산화 티타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있거든요. 그거 이제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주기율표가 그 스칸듐부터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티타늄도 그 모양이 바뀐 부분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규칙대로 지금 칼슘까지 잘 이렇게 원소들을 써놓다가 왜 스칸듐부터는 원소의 모양을 바꿨느냐. 그 바뀐 부분에 해당하는 그 블럭에 해당하는 그 몇 가지도 아니죠. 그 수십 가지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 원소들을 일컬어서 흔히 전이금속, 전이원소, 트랜지션 메탈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이금속. 그래서 뭐 스칸듐, 이 티타늄 이런 거 다 전이금속이라고 하거든요. 전이금속에서 이 전이라는 말, 금속이니까 뭐 금속은 금속이겠죠. 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뀐다? 모양이 이상해지는 부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곱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아래 위로 같은 줄에 있는 것끼리 성질이 비슷하다는 규칙이 거기서부터 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도 조금 더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더 중요한 게 실용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부터 그 규칙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화학자들이 주기율표의 모양 자체를 좀 바꾸자. 물론 이렇게 하면 우리 후배 학자들이 아니 주기율표가 이렇게 차례대로 늘어놓으면 성질이 계속 똑같은 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해서 주기율표라고 하더니 몇 줄 하다 바꾸고 몇 줄 하다 바꾸고 왜 자꾸 이러냐고 라고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과학적으로 맞는 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양만 이쁘다고 다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과감하게 거기서 모양을 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규칙적으로 잘 맞아드는 부분과 오른쪽에 규칙들이 잘 맞아드는 주기율표의 원소들 그 사이에서 중간에 전환 단계에 있는 원소들로 끼워 넣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전이금속, 전이원소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전이금속의 오지를 탐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과학 시간 같네요. 그렇고요. 자, 그리고
티타늄의 또 다른 장점이 이제 가볍고 녹이 잘 슬지 않는 점이라고 하던데 저도 이제 그 안경점 같은 데 갔더니 한 20만 원 이상 고가의 안경 막 이렇게 권유하는 거 보면 다 티타늄 소재라고 이런 말 하는데 어디 쓰이나요, 티타늄이? 안경테 많이 쓰고요. 예. 튼튼하니까 예. 철하고 그리고 이게 또 절묘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뭐 조금 있다가 뭐 이야기 또 다 같이 하죠. 다 그냥 하세요. 다 같이 하죠. 다 같이. 예. 티타늄이 또 진짜 티타늄이 또 기가 막힌 게 있나요? 어떻게 이럴 예. 수가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예. 티타늄이 묘하게도 우리 이제 금속 같은 거, 장신구 같은 거 몸에 걸치고 계신 분들이나 귀걸이나 아니면 목걸이나 반지 같은 거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가끔 가다가 나는 쇠독이 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금은 화학 반응을 정말 잘 안 일으키는 금속입니다. 예. 우리가 그 화학 반응 되게 안 일으키는 금속 원소로 헬륨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헬륨. 기체계에 헬륨이 있다면 금속계에는 금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네. 헬륨보다는 금이 그래도 집니다. 헬륨만큼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예. 금도 화학 반응을 되게 안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순수한 금이 장신구로 사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은 쇠독이 오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사람 몸에 아무리 이렇게 해놔도 네. 아무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뭐 예. 이렇게 뭐 무슨 반응을 안 일으켜요. 근데 금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은이다. 은만 해도 사람의 피부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금인데 순수한 금이 아니라 뭐 18K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민감한 사람들은 금목걸이를 줄게 이렇게 해서 금목걸이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막 시뻘겋기만 이렇게 돼. 그래서 야 너 이거 24 순금 아니고 18K지. 예.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 야 난 쇠독 오른단 말이야. 이렇게 나는 순금 체질이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몸이 말해주는구나. 네, 그래서 금속 중에 그런 게 많아요. 화학 반응 다 일으키니까 티타늄이 그렇게 비싼 금속도 아닌데도 더군다나 순금이 화학 반응 안 일으키니까 예를 들어 사람 몸에 뭘 이렇게 해야 될 때는 비싸도 몸 안에는 안전하니까 금을 쓰자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순금을 쓰면 항상 단점이 뭐냐면 순금은 물렁물렁해. 그래서 우리 저기 금메달 따면 항상 그 세러머니로 하는 그 포즈 뭡니까? 씹어먹는 그걸 해. 그거 왜 하는 줄도 모르면서 이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예전에 뭐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들이 웃기려고 그런 거 하기 시작했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우리나라의 스포츠 선수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게 많으니까요. 요즘 올림픽을 보면 뭐 이거 한국에 퍼져나갔는지 전 세계의 모든 선수들이 다 금메달을 따면 이렇게 씹어먹는 포즈를 취하던데 이게 이제 금이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이로 씹어보면 이게 이빨 자국이 잘 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은 뭐 금리 뭐 이런 데 좀 쓸 수는 있겠지만 좀 몸에 어디에 사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죠? 무슨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뭐 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내가 뭐 뼈에다가 철심 박았다. 그렇죠. 뭐 뼈에 나는 쇠가 박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황금으로 만들겠습니다. 나 돈은 얼마든지 있어. 황금으로 해줘라고 하면 스웩.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휘어진다고. 물렁물렁해서. 그래서 이거 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한 건데 휘어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금은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그런 이유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튼튼하면서도 피부하고 화학 반응을 안전한. 몸하고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재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거기에 티타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티타늄이 희한하게도 튼튼하고 이런 단단한 걸 만들기 좋은데 몸하고는 화학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안경테도 티타늄으로 잘 만드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야구 배트 같은 것도 뭐 그러면 티타늄으로 만들어도 되나 이런 거에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야구 배트는 굳이 티타늄까지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사람 몸에 항상 이렇게 걸치고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다 야구 장갑 끼고 손잡이 있는 부분은 또 뭐 다 감겨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런 거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안경은 항상 이렇게 피부에 걸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피부하고 화학 반응을 생각을 해가지고 티타늄을 하면 더 좋다라는 이런 게 있고. 그럼 철심도 티타늄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뭐 진짜 뭐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뭐 몸에 철심 박았다 뼈가 부러져가지고 나는 뭐 쇠를 넣어서 고정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꽤나 많은 경우에는 티타늄하고 다른 금속을 섞어 쓴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무릎 관절이 안 좋으면 뭐 인공 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무릎 관절을 뭐 이렇게 바꾸면 뭐 그때부터 뭐 10년 동안은 뭐 편하게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 요즘에 연로하신 분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연로하신 여성분들 사이에 되게 화제로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 인공 관절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재료로 많이 만듭니다. 뭐 저마다 이게 더 좋다라고 막 선전해요. 우리는 뭐 금을 코팅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듯하잖아요. 예. 금이 화학 반응을 안 한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으니까 네. 녹슬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알죠. 예. 만약에 내가 인공 관절로 무릎에다가 인공 관절을 끼워 넣었는데 한 석 달 다니다 보니까 녹슬어 버렸어요. 아유. 곤란하잖아요. 아유, 그러면 예. 그래서 피부에 막 혈관에 막 녹이 돌아다니면 골치 아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녹 안 슬게 하고 있으면 금 코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티타늄 계열 소재고 티타늄은 녹도 잘 안 슬고요. 이런 식으로 인공 관절 같은 걸 넣었을 때 심지어 티타늄은 어떤 성질까지 있냐면 사람의 뼈, 이 칼슘, 인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이 뼈 성분하고 네. 티타늄이 가까이 접촉해 있을 경우에는 네. 뼈나 사람의 인체에 해를 입히기는커녕 도움을 뼈가 주나? 같은 뼈로 약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희한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뭐야? 실제로 강도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해요. 사람의 뼈 부분하고 이 예. 티타늄 소재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예. 사람의 뼈 성분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강도가.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 뼈 대신에 티타늄 쓰는 걸로 굉장히 티타늄 계열 소재를 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 착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착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뼈에다 박아놓으면 뼈가 막 그 감싸면서 막 자라납니다. 와, 회복되기에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같은 뼈인 줄 아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티타늄하고 뼈하고 잘 만들어 놓으면 티타늄 소재하고 뼈하고 강도라든가 탄성 이런 게 비슷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뼈도 고체인 만큼 네. 어느 정도 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좀 눌리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너무 단단한 철심을 진짜로 박아놨다. 예. 그래서 점프를 했다가 딱 이렇게 착지를 하는데 뼈는 약간 조금 이렇게 탄성이 해줘야지. 있어가지고 약간 좀 구부러졌는데 흡수해야지. 철심은 계속 그냥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 예. 그러면 그때마다 탁탁 어긋날 거 아닙니까? 아우, 그죠? 예. 뭐 잘못하면 되게 아플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예. 티타늄은 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성질이. 점프를 해도 부드럽게 나도 뼈 같지 이러면서 티타늄을 그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와. 특히나 어디에서 정말로 큰 시체말로 네. 대박이 났겠습니까? 대박 난데. 예, 뭐지? 이런 뼈 같은 이런 것 중에 예. 철심 박는 사람은 없어도 이거 하나는 나이 들면 누구나 한두 개 정도는 한다라는 걸로 나이 들면. 뼈하고 비슷한 그런 것 중에 신체에 뭔가 이렇게 쇠 보청기? 같은 거를 덧대야 아니. 되는 거 뭐 있을까요? 비슷한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 류의 거예요. 뭐지? 바로 치아 임플란트입니다. 치아 임플란트. 치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그게 티타늄이야. 그냥 순수 티타늄도 많이 씁니다. 치아 임플란트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치아 임플란트에 티타늄 이런 소재를 쓰면 좋다라는 게 발견된 지 100년도 안 됐어요. 이게 브로데마르크인가? 예. 브로네마르크 박사라는 분이 예. 이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예. 토끼 뼈를 관찰하고 뭐 뼈가 어떻게 하면 잘 되살아나는지 어쩐지 이런 거 실험을 하다가 예. 토끼의 뼈를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예. 티타늄 소재를 갖다 대놓고 실험을 했었는데 예. 며칠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 티타늄 소재 옆으로 토끼 뼈가 자라나가지고 마치 티타늄 소재를 토끼 인양 토끼가 착각하고 거기에 뼈가 막 붙어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이거 사람한테도 잘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브로네마르크 박사라는 이분을 흔히 치아 임플란트의 아버지다. 별의 별 아버지가 다 있죠.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분이 한 10여 년 전쯤에 자꾸 하셨을 거예요. 책 제목부터가 브로네마르크 교수의 치과 임플란트 보감이라는 책이 있죠. 네, 그래서 이분이 막 우리나라 그 치의학계에서는 이분이 막 그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화제도 되고 이렇습니다. 임플란트계의 진짜 거성이 임플란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히포크라테스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뭐 브로네마르크. 왜냐면 진짜 그 치과 의사 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진짜 생활을 하시고 그렇죠. 사업을 확장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브로네마르크. 이 브로네마르크 어디 분이실까요? 스웨덴? 스웨덴 분이십니다. 스웨덴 분. 그래서 이 원소를 이 전이금속부터는 원소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스웨덴이 막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난 스칸듐 시간에 스웨덴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것이 이렇게 무모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럼요. 재밌었어요. 네.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 아까부터 왜 하나만이라고 하시죠? 지금 한 3개는. 그렇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티타늄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티타늄에 대한 로보캅 생각은 진짜 엄청 단단하고 막 총을 쏴도 끄떡 없고 이런 거가 제 마음속에 이제 무기로도 티타늄인데 사실은 생티타늄은 이런 거는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좀 구부러지고 하거든요. 예. 잘 구부러지진 않아요, 사실. 근데 부스러지기는 부스러지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합금을 잘 만들면 철 같은 거하고 섞든지 바나듐 뭐 이런 거하고 자주 섞습니다. 바나듐.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알루미늄하고도 잘 섞고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철하고 잘 이렇게 해서 합금을 만들면 그때 이제 진짜 튼튼해져가지고 이제 별의별 곳에 많이 쓰이는 건데 네. 알루미늄하고 섞는다라는 거 딱 들으면 감이 오시겠지만 좀 가벼운 거이지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때 예. 그때도 좀 요긴하게 쓰이겠죠. 예. 그래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네.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 거. 뭐 비행기나 비행기. 아니면 뭐 우주선 네. 뭐 이런 데 사용이 되는데 네. 특히 강도가 좀 세야 되는 곳에 그런 곳에 많이 사용을 비행기 합니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전투기 같은 거 말고요. 예, 뭐 전투기 같으면 뭐 날아오는 총알 같은 걸 막아내기 위해서 조종사가 탄 데를 제일 튼튼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민항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좀 제일 힘을 많이 받을까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힘을 제일 많은 날개 쪽 아닌가? 날개가 힘 많이 받아요. 근데 날개보다 항상 힘 많이 받는 걸로 따지면 날개가 진짜 힘 많이 받을 텐데 그렇게 항상 힘 받는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날개보다 훨씬 더 센 힘을 받아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잠깐씩인데 진짜 힘이 많이 걸리는 거기지 바퀴. 바퀴입니다. 바퀴. 랜딩 기어 이 착륙할 때. 비행기 착륙할 때 보면 쿵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사람이 몇백 명이 타고 있는데 그 거대한 다 긴장하고 있어. 바퀴 닿을 때 쿵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냥 쿵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이렇게 좀 흔들린다는 느낌 있죠. 바퀴는 그 정도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이 착륙할 때마다 그거 한번 몇백 명이 타고 있는 걸 한번 쿵 찍는 거를 그렇죠. 바퀴는 견뎌내야 되거든요. 비행기 바퀴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비행기 바퀴에 이 티타늄이 들어간 티타늄, 철, 알루미늄 이런 걸 섞은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요. 뭐 웬만한 대형 여객기에는 뭐 웬만히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니는 대형 여객기 중에는 B787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회사가 그 비행기 바퀴 만드는 그 주문을 발주받아가지고 지금 생산 시작하려고 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비행기를 타시고 착륙할 때가 되면 그 쿵 할 때 티타늄이 날 받쳐주고 있구나. 티탄족 중에 아틀라스 하늘을 받치고 있는 그 아이씨가 실제로는 없지만 실제로 뭐 하늘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보면 아틀라스 아저씨가 막 하늘 받치고 있고 그런 거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 신화일 뿐이지만 비행기는 적어도 하늘을 받치고 있는 거인은 없지만 비행기는 적어도 티타늄이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설마 진짜로 프로메테우스가 뭐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뭐 불을 알려줘서 그럼 한국 사람들은 불을 어떻게 알아냈겠어요? 프로메테우스가 정말로 사람을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사람이 다치면 이가 상하면 그거를 재생할 때는 티타늄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또 재생하기도 한다. 사람의 몸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점에서 묘하게 좀 통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시간이 또 훌쩍 가버렸는데요. 그 말씀 한번 하셔야죠. 아니 벌써요. 벌써요. 아이고. 마칠 때가 슬슬 돼가서. 벌써 진짜 끝으로 마칠 때까지 됐나요? 이렇게 합금 형태, 금속 형태가 아닌 티타늄 얘기를 해볼 텐데 잠깐 저희가 준비한 짧은 영상이 있거든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Titanium white, titanium white, titanium white, and some titanium white, titanium white, titanium white. 추억의 어린 시절 우리를 문화와 이 감수성으로 끌어들여 주셨던 밤로사즈 바바저씨 영상이 나왔는데 맞아요. 이제 타이타늄 화이트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저기서 타이타늄은 뭡니까? 그냥 티타늄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생 티타늄은 이렇게 생겼는데 저 타이타늄 화이트라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흔한 거죠. 더 흔한 이산화 티타늄. 아까 이산화 티타늄, 이산화 규소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 이산화 규소는 모래 주성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모래가 색깔을 보면 약간 허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백사장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티타늄 이산화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 규소보다 훨씬 하얗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깨끗한 하얀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얀색을 만들어야 될 때는 이산화 티타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산화 티타늄을 이용해서 만든 흰색을 티타늄 화이트라고 하고 우리 저 밤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알래스카에서 오래 사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저런 풍경을 그리면 눈 덮인 풍경 같은 걸 많이 그리십니다. 그래서 티타늄 화이트를 정말 많이 바르시는 분입니다. 흰색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티타늄 같은 경우에 사람 몸에 별 해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티타늄 화이트의 주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 티타늄 같은 경우에 잘만 사용하면 사람 몸에 별 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먹는 색소가 필요할 때도
흰색으로 돼 있는 걸 내가 뭐 먹는다라고 하면 흰색으로 만들 때 티타늄 화이트 색소를 친 경우가 거의 뭐 8알이다라고 봐도 될 거고요. 심지어 흰색이 화이트 초콜릿 이런 거. 화이트 초콜릿은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뭐 딴 흰색 먹을 수 있는 흰색 재료를 그러니까 영양분이 되는 흰색 재료를 써. 근데 이제 어떤데 초콜릿 말씀하셨으니까 그 우리 뭐 쪼꼬바라든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동글동글한 쪼꼬볼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보면 막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있죠. 노란색도 있고 막 다 있지 않습니까? 시리얼도 많고. 근데 그 쪼꼬볼 같은 거 보면 쪼꼬볼에서는 까만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색 쪼꼬볼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쪼꼬볼은 까만색인데 빨간색 쪼꼬볼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빨간색 색소만 입히면 빨간색이 아니라 무슨 검붉은 이상한 검투티한 이런 색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예쁜 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 중에는 흰색이 아니라도 색이 선명한 먹는 거는 일단 티타늄 화이트로 한번 허옇게 해준 다음에 색을 없애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노란색이든 입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백도화지를 일단 싹 입혀주고 칠한다. 그래서 그런 색깔이 누가 봐도 색소를 써가지고 색깔을 입힌 것 같은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뒤에 성분표 같은 거 가만 보시면 이산화 티타늄 TI 원소 기호로 TiO 숫자 2 TiO2로 많이 쓰거든요. TiO2 뭐 어떤 거 보면 한글로 TiO2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꽤 많습니다. 보시면 한번 심심하실 때 읽기 좋네. 쪼꼬볼 같은 거나 이런 색 입힌 거 이런 거 먹을 때 되시면 그래 곽재식이 그 얘기 했는데 진짠가 보자라고 하면서 뒤에 성분표 한번 읽어보시면 쓱 보다 보면 진짜 티타늄 있네. TiO2. 이거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진짜 딱 하나만 하나 딱 말씀하시면 진짜 될 것 이거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티타늄 자체로도 정말 용도가 많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산소를 넣어서 딴 물질을 만들거나 해서도 상당히 많은 용도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 길게 설명드리려면 길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짧게 압축해가지고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전이 금속 쪽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아까 뭐 티타늄 원자의 그 전자와 원자의 모습 보여준 그 그림을 다시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전이 금속 쪽에 있는 이런 원소들은 전자들이 많이 달고 있습니다. 원자에 전자 보시면 전자 왜 이렇게 많아? 왜 복잡해?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전자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수소 때부터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이 금속 쪽에 있는 원소들은 전자가 저렇게 많다 보니까 복잡하고 이상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 수가 있느냐? 촉매를 만드는 곳에 사용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촉매란 무엇이냐? 우리 이런 이야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 같은 경우에 설탕물만 마셔도 설탕만 퍼먹어도 설탕 많이 퍼먹으면 살이 찌지 않습니까? 찌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살을 설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신비로운 거죠. 누가 설탕 한 포대 주면서 살을 한 2kg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설탕으로 사람 살을 어떻게 만들어요? 욕하죠. 그런데 뭐 아무리 제발 설탕한테 부탁하면서 살로 변해줘 아무리 해도 설탕이 저절로 살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설탕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수소, 산소가 다 분해됐다가 사람의 몸을 이루는 단백질, 지방의 그 재료로 다시 단백질, 지방도 다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걸로 돼 있죠. 다 다시 재조립돼 가지고 설탕이 지방으로, 설탕이 단백질로 쓱쓱쓱쓱 이렇게 다 원자가 떨어졌다가 붙으면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도대체 뭐가 어떤 신비로운 게 원자를 그렇게 막 잘랐다가 다시 조립시켜가지고 전혀 다른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주느냐. 그게 뭐냐. 그 마법 같은 역할을 해주는 어떤 원자를 조립하는 어떤 장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 희한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촉매입니다. 촉매. 그리고 사람 몸속에서 혹은 생물의 몸속에서 활동하는 단백질 그 형태로 되어 있는 촉매를 특히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촉매의 일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티타늄하고는 뭔 상관이냐? 요즘 세상에서 플라스틱이라는 걸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데는 없지 않았습니까? 없었겠죠. 어느 순간 기술이 개발되면서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겁니다. 플라스틱을 석유로 만든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석유를 뽑아보면 뭐 석유 물로 돼 있고 액체로 돼 있고 뭐 가끔가다 석유로 이렇게 하면 뭐 부탄가스처럼 가스 같은 걸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물이나 가스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변하느냐. 어떻게 뭐 석유 한 컵 주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봐 하면 이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놀라운 그런 기술이거든요. 우리 몸에 효소 같은 친구가 필요하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촉매가 필요한데 지글러라는 학자하고 나타라는 학자가 각
각각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촉매를 개발했는데 예. 그 촉매를 지글러 나타 촉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약간 화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네. 어떤 시금석 같은 거예요. 지글러 나타 촉매라는 걸 난 들어봤다 안다 화학을 아는 사람. 예. 지글러 니타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화학을 잘 모르는 사람. 화학을 아는 사람은 지글러 나타 촉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예.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기 위해서는 지글러 나타 촉매라는 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더 성능 좋은 지글러 나타 촉매를 갖고 있다. 플라스틱을 싼 값에 더 좋게 잘 만들 수 있고 거대한 공장을 일궈가지고 예. 화학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뜻과 같은 말이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수많은 플라스틱들 지글러 나타 촉매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예. 이 지글러라는 나타나는 사람 두 사람 다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예. 이 지글러 나타가 처음 지글러 나타 촉매를 개발했을 때 네. 사용했던 게 뭐냐? 티타늄이라는 거예요. 티타늄. 그 역할을 해주는 지금은 티타늄 말고 딴 걸 이용해서 지글러 나타 촉매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 여전히 기본 지글러 나타 촉매로 예. 현대 플라스틱 문명을 만들어낸 그 어떤 핵심 물질로도 티타늄이 야. 땅의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티타늄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이제 마치기 전에 최근에 아까 이산화 티타늄이 들어간 색소가 이제 식품에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또 오랫동안 꾸준히 이산화 티타늄을 섭취하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또 문제 제기가 최근 들어서 이제 대두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면서 오늘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 희귀하고 단단하고 비싼 금속으로만 알고 있던 티타늄의 진면모 알아봤습니다. 곽시식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